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나왔죠. 이재명 대표의 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제 극단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그렇게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내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봤자 한두 건에 불과할 것 같고요. 심지어 자기 범죄 혐의랑 연관돼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범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경우는 진짜 영화가 아니고서야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영화 같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내리신 분이 도대체 어떤 범죄 혐의랑 연루가 되어 있던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던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9일 늦은 저녁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이재명 주변에 무려 5사람이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중에 4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터졌던 것은 2021년도 12월 달 유한기 씨부터 시작이 됐었죠.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는 성남도계공 사장이었던 황무성 씨의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사퇴 압박이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또 유한기 씨였죠. 유한기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직후 김문기 씨가 또다시 극단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변호사비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이병철 씨는 극단 선택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공무원 배모 씨의 지인 또한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 마찬가지로 4번째 극단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전영수 씨입니다. 전영수 씨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행정실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는 비서실장까지 맡을 정도로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이재명 측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이죠. 당장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합니다. 모르죠. 김문기 씨의 경우처럼 나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유한기 씨의 경우처럼 어쨌거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김문기 씨의 경우처럼 산타복을 입고 등장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영숙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가 뭐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검찰이 밝혀내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뭐를 감추고 싶어가지고 전영수 씨가 저런 식의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일까? 전영수 씨와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이현욱과 관련된 논란이 있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현욱이는 이재명 옆집 합숙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찰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현수 씨가 그때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 경기도 비서실장을 지나 경기주택공사 경영기획본부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전영수 씨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기획본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쵸. 합숙소 전체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그게 경영기획본부장 전영수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영수 씨가 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전영수 씨거든요. 그러면 그 전영수 씨가 이재명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집까지 데려다 줬을 테니까. 그렇게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집의 위치가 됐거나 동호수가 됐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전영수 씨인데, 그 전영수 씨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던 장본인이 누군 거예요? 이현욱 본인 스스로거든요. 그런데 이제만 바로 옆집에다가 합숙소를 만들어 놓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누구 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 거짓말을
파헤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전영수 씨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전영수 씨가 김성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성태 서로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모친상에 대리조문했다라는 게 밝혀졌었죠. 2019년 5월 그렇게 김성태의 모친상에 대리조문을 갔던 장본인, 그게 바로 전영수 씨였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전영수 씨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주목하고 있었냐?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전영수 씨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 자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도대체 전영수 씨가 뭐가 두려웠고 뭐를 감추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내렸던 것일까?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영수 씨가 모친상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쌍방울 대북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인데, 전영수 씨가 조문을 하면서 쌍방울과 북한 층의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대북 사업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그쵸, 전영수 씨가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충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화영의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 얘기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경기도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쌍방울과 대북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 비서실장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야, 이거 진짜로 이재명이가 아수라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유동규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가짜 변호사가 야당 의원과 내통까지 해가지고 유동규 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국감장까지 가서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수감자에 대한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뭐 이것뿐만이었습니까?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회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에서 있던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전영수 씨가 충성심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내가 혹시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충성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이 됐거나 개인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됐거나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봤을 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나가리가 된다는 게 너무 뻔한데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저렇게 경고망동하면서 까불어 대는 거죠.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짓거리도 비슷한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당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못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시금 친명계가 또다시 득세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뭐냐? 이 오산에 정신이 조금 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안민석이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주옥같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를 지금 안민석이가 하고 앉아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 안민석이가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이 나름대로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영 시원찮죠. 첫 번째가 일단 문재인을 끌고 오는 거였습니다. 야, 그래도 머리 좀 썼습니다.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그 문명이 아니라 문재인과 이재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문재인과 이재명 그 자체가 야만인들인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날 저렇게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소환해도 문재인이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개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개뿐만 아니라 감자 키우는 거 저거 뭐 개한테 주려고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 이재명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고 그리고 뭐 재판을 받고 심지어 뭐 체포 동의안이 뭐 어떻게 되고 별의별 지금 소식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개 가지고는 막 그렇게나마 난리를 쳤던 게 문재인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문재인한테 이재명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다? 뭐 이 뜻이겠죠. 그렇게 민주당이 개판이 되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점점 더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44.1%가 나와서 작년 7월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버렸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44%는 그 어떤 정부의 지지율 44%보다 심지어 70%, 80%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인기를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소신을 지킨 결과 그 결과로 40%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아직까지 한계는 많죠. 인천, 경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고요. 충청권과 서울도와 마찬가지로 절반이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반감보다 어떤 반감이 훨씬 크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정말 모든 게 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재명이야 대통령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나 악바리 같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 모든 게 다 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지는 건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친명계들의 앞으로의 행보인데, 박홍근이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겠다 이렇게 막 선포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4월 말에 동시 퇴진하기로 합의했다, 요런 지금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뉘앙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박홍근이 9살 위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친근하게 지내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딸들 이재명의 주적 중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랑 형님하면서 지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적어도 박홍근이는 이제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고립되는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여당과 협력해가지고 정상적인 야당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꿈을 꿔야 되는데 안민석 같은 비정상인은 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든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박홍근 단식해야 된다 뭐다 이따위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안민석 집단에는 지 스스로를 이재명의 친위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친위대로서 총대 베고 저런 식의 배신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막 까불어대는 거겠죠. 근데 까불더라도 제대로 좀 까불어야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박홍근한테 단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나 됩니까? 지가 먼저 단식을 하고 삭발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지는 멀쩡히 지금 배때기 불러있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민석의 충격적인 현안 분석이 나오는데요. 충격적인 체포동의안 이탈표 반란이 있었고 이에 국민들이 실망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이 분야를 수습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잘못 먹어야, 아니 잘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꼬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야 그래야지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진짜로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이랍시고 당대표 사퇴 주장하는 것
거 대신에 주말에 광장에 나가서 촛불 하나라도 보태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정치를 하려고 절제 없는 발언하는 일부 중진들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의 안민석은 약간 좀 정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약간 좀 전문적인 고도의 분석하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안민석이는 뭐 박홍근이가 천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막 단식을 하고 심지어 막 개딸들이 됐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됐거나 싹 다 그냥 막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이러면은 진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안민석이가 도저히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정신이 이상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재명한테 목숨을 건 정말 구질구질한 인생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안민석이야 계속해가지고 설쳐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개묘국치다 보다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저거는 윤석열 정부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희상 전 의장을 욕보이는 거죠. 안 자체를 문희상이 발의했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었는데 저게 문희상을 욕보이는 거지 누구를 욕보이는 겁니까? 문희상뿐만이 아니죠. DJ 또한 마찬가지로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50년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고 지적했던 DJ, 그 DJ를 욕보이는 게 지금의 안민석인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